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이름은 알렉스라고 하고요. 지금 메타 다닌 지는 한 8년 정도가 됐고, 엔지니어로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커리어 해커 알렉스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지금 감사하게도 한 20만 정도 구독자 보유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초신성에 올라오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AI랑 커리어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패스트 캠퍼스랑 여러 기회가 있게 돼서 저번에는 한 2년 전에는 챗GPT 관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AI를 우리 생산성으로 회사의 업무 툴로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많이 풀었었고 이번 기회에는 AI 네이티브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도구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 들어서면서 또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마음과 이 도구들을 어떻게 추려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비개발자분들 혹은 이렇게 AI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하고 있고 그래도 뭐 회사에서는 나름 개발자로서 열심히 AI 프론티어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재상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실벨 개발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8년차 개발자고, 메타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딱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메타에서 열심히 또 개발자로 일을 하던 와중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좀 클로드 코드를 좀 모르시는 분들 혹은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지만 더 잘 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에 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현업에 그렇게 테크닉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 중에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이렇게 또 패스캠퍼스랑 그거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제가 1차 오픈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의 정말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클로드 코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다 담으려고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또 2차, 3차 오픈될 강의에는 이제 조금 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랑 떻게 프로젝트에 그걸 적용을 하나하나씩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실전 지식으로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네, 다들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알렉스는 오픈클로어에 대해서 또 24시간 돌아가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들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는 게 이 AI 시대에 저는 워크플로우가 바뀌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AI 시대에 그럼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바뀌어야 되냐? AI 시대의 워크플로우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마인셋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워크플로우가 바뀌었을 때 그런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컨 브레인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되게 이런저런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AI 시대, 뭐 AI 네이티브, AI 뭐 오케스트레이터 이렇게 뭐 되게 여러 단어를 다들 듣고 오시고 뭐 이런 단어는 뭐냐, 이 단어는 또 뭐냐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써보고 또 이렇게 단어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결국 하나로 공통점이 이제 저는 결론을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직접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듣든 간에 결국 본질은 우리는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필요한 거는 뭐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새로운 툴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더 위임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인셋 그런 위임을 하는 근육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자면 저희가 이 위임하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위임이라는 단어가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평소에 누구한테 일 되게 쉽게 시키시는 분 없잖아요. 다들 내가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게 마음도 편하고, 또 어떨 때는 몸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평생 좀 내가 하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내가 사실 누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임에 되게 반대되는 인생을 많이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직장에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임을 안 하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위임을 잘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그 위임이 되게 중요한 스킬, 소프트 스킬의 필수적인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위임을 되게 못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저도 메타에서 그렇게 위임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남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 이렇게 매니저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저는 되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사실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오히려 그 일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일의 큰 그림을 잘 봐야 되고 설계를 또 깔끔하게 해서 넘겨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상대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더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누군가한테 위임을 한다는 거는 이만큼 되게 힘들고 어색한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들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위임을 하는 거랑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지칩니다. 그리고 잠도 자야 되죠. 근데 에이전트는 24시간이라고 동시에 저희가 여러 에이전트를 굴릴 수가 있고 회사 사정, 뭐 저희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 나 오늘 좀 힘들어, 나 오늘 좀 피곤해, 나 어제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런 거 이제 감정적으로 전혀 안 따지죠. 야근 시간 안 따지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에이전트를 통해 일을 하지 않으면 일단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무조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워크플로우를 이제 AI 네이티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또 알렉스도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unlearn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4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그런 것들 위에 AI를 얹으려고 하면 사실 저는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요즘 AI 네이티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워크플로우를 아예 통째로 이렇게 고쳐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unlearn,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한번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AI를 얹어야지. 이게 사실 가장 흔한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단련했던 그런 워크플로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redefine. 그러니까 내 업무를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매일 뭐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어디가 진짜 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디가 그냥 이렇게 손이 가서 하는 부분인지를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일의 거의 70%는 사실 반복이거든요. 뭐 이메일 확인, 채팅 확인, 뭐 미팅 확인, 뭐 미팅 준비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반복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워크플로우를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사용해서 아예 재정의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위임을 해야겠죠. 엑세큐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에이전트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레인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일단 그냥 돌립니다. 일단 돌리고 결국 마지막 스텝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레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검증을 하고 다시 손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고친다든지 뭐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든지 혹은 뭐 그런 스크립트 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재작성을 해본다든지 해서 이 사이클을 한 바퀴가 아니죠. 한 바퀴, 두 바퀴, 뭐 세 바퀴 이렇게 돌리는 동안에 워크플로우가 점점 바뀌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번에 다 갈아엎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거에 하나씩 집중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부터 위임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저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결과를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매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30분 걸렸었는데 예를 들어 나 뭐 미팅 준비하고 뭐 미팅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이런 거 30분 걸렸었는데 이제 위임을 하고 이렇게 이러레이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5분밖에 안 걸리네. 이런 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수를 해도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작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익숙한 영역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상하면 저희가 바로 검증을 하고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실제로 평소에 많이 하는 것들에 오히려 적용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위임을 하면 100%한 절반 정도는 망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4번, 5번을 돌려서 좋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알렉스가 했던 그런 오픈클로가 되게 이 시대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위임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서한테 일을 시키는 게 위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AI를 그냥 내 비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비서는 뭘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아침에 보고를 해주죠. 일정을 정리를 해주고 뭐 메일함을 정리를 해주고 어제 못 끝낸 일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한테 그냥 시키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매일 아침에 받는 브리핑을 한번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 제가 출근하기 전에 지하철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출근하는데 거기서 미리 저는 봅니다. 에이전트가 이제 돌아가서 제 뭐 이렇게 오늘 미팅 할 것들 캘린더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pending in pull request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아직 못한 것들 혹은 뭐 시그널이 페일해서 뭐 멀지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또 세 번째로는 뭐 온콜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신호들 네 번째로는 내가 지금 뭐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뭐 한 두 개, 세 개, 뭐 네 개면 네 개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젝트의 스테러스랑 뭐 그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뭐 채팅 지금 밀려 있는 것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AI가 본인이 읽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진짜 비서처럼 오늘 당신이 먼저 꼭 이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저희 뭐 출근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이잖아요. 노트북 켜고 뭐 PR 체크하고 뭐 채팅 체크하고 뭐 메일함 체크하고 근데 지금은 지하철에서 진짜 한 5분, 10분이면 끝나고 사실 지하철에서 가는 중에 뭐 예를 들어 PR이 막혔다.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그냥 이거 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채팅이 뭐 여러 개가 밀렸다.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그냥 채팅 보내라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답을 해. 그리고 뭐 미팅을 준비해야 되면 지하철에서 그냥 에이전트한테 미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산성이 엄청 올라간 거를 사실 진짜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의 정의가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손으로 하고 뭔가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뭔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막 리뷰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생산성이었잖아요. 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에이전트랑 채팅하는 게 일입니다. 에이전트랑 대화를 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글만 쓰고 있는데 하루가 끝났네? 이게 내가 진짜 일을 한 건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주 해보면 진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는 거, 내가 실제로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손을 떼는 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색하니까 계속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그 운전대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참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오히려 어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중엔 더 그 opportunity cost가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또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 또 글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 얘기가 아, 내가 안 짜면 내가 이 지식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혹은 이런 부분은 내가 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배워야 될 것들 혹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또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거 있는데 결국 저희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코드라는 건 결국에는 이 로우 레벨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비유를 들자면 다들 이렇게 머신 코드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어셈블리 보고 뭐 레지스터 보고 이렇게 다 손으로 하다가 결국 그 위에 이제 C++나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한 단계 위로 더 추상화가 됐죠. 그래서 저희 지금 머신 코드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이제 자연어, 뭐
진짜 영어, 뭐 한국어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 단계 더 추상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오히려 진짜 봐야 될 그 한 단계 위에서 못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저는 그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 생산성이 좋아졌는지, 결국에는 내가 위임을 잘 하고 있고 이 에이전트가 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측정을 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돌리는데 일단 측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개선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unlearn, redefine, 뭐 execute, iterate 그거랑 되게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 측정이 없으면 iterate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확장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 업무를, 그러니까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골라서 하나씩 위임을 해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인셋, 이 AI 시대의 AI 오케스트레이터의 마인셋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직접 짜는 사람에서 위임하고 조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육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프로덕티비리를 정의를 할 거냐. 이 AI 시대의 프로덕티비리의 정의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개발자, 이 디벨로퍼 프로덕티비리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들을 빨리 일하게 만드는 게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팀에 그 디벨로퍼 프로덕티비리 그 POC 그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디벨로퍼 프로덕티비리 미팅도 가고 저희 팀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랑 로드맵을 제가 다 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요즘에는 디벨로퍼 프로덕티비리에 아무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에이전트 프로덕티비리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 코드를 짜는 게 에이전트고 일을 하는 게 에이전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라야 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빨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즘 업계의 그런 그 컨센서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가 어떤 일에 뭐 한 1시간이 걸린다. 뭐 60분이 걸린다. 근데 그거를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뭐 한 2배 생산성. 그거를 더해서 6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10배의 생산성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사실 익숙한 그림이 있는데 사실 인간 개발자의 생산성은 뭐 10배, 뭐 20배 사실 가기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에이전트 생산성 10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이전트한테 어떤 컨텍스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도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잘 쪼개주냐에 따라서 진짜 5배, 10배 차이가 나는 거를 저는 진짜 보고 있거든요. 같은 모델인데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의 크기가 그 단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뭐 2배 빨라지는데 뭐 한 몇 달, 몇 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내가 굴리는 에이전트가 2배 빨라지는 데는 진짜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을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희가 이 데벨로퍼 프로덕티비티 예전 시대에는 내가 빨리 일하는 법을 배우는데 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사용하는 툴 혹은 뭐 팀이 사용하는 그런 뭐 인프라 뭐 빌드 뭐 그런 시그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돌릴지 뭐 캐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지 에이전트 시대에는 내 에이전트가 우리 팀의 에이전트가 빨리 일하는 방법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전트가 뭐 헷갈리지 않게 이제 컨텍스트를 정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자주 쓰는 패턴을 에이전트가 바로 찾을 수 있게 뭐 인덱싱을 해준다든지 뭐 세 번째로는 뭐 검증이나 피드백 루프를 이렇게 자동화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작업을 잘게 쪼개서 에이전트가 병렬로 돌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지만 결국에는 이게 본인이 내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에이전트를 빨라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 손에 잡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게 내 생산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팀의 생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프로덕티비리의 핵심이 뭐냐? 에이전트 프로덕티비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프롬프팅을 잘하는 것도 있고, 도구를 잘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자동화를 잘 쓰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본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해요. 에이전트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지. 왜냐면 제 생각에는 모델은 결국 좋아지고 그 모델이 이제 나중에는 하네스를 만드는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네스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컨텍스트, 이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바로 이 에이전트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델인데, 같은 도구를 쓰는데, 같은 프롬프트를 줬는데도 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컨드 브레인은 저희 또 알렉스 친구가 되게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알렉스 친구한테 훨씬 더 제가 배울 게 많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진짜 중요한 정보는 그리고 진짜 이 에이전트가 모르는 정보들 코드에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뭐 5년 된 코드 베이스, 뭐 10년 된 코드 베이스, 혹은 뭐 사람이 엄청 많고 마이크로 서비스도 엄청 많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그 암묵지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프로덕션에서 이제 출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되게 저희만 아는 뭐 그런 암묵적인 지식들 혹은 이런 것들은 팀이랑 무조건 리뷰를 하고 결제를 하고 사전으로 협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 혹은 위키에는 적혀 있는데 뭐 마지막 업데이트가 뭐 벌써 2년 전, 3년 전이라서 아무도 안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암묵지거든요. 코드에는 안 적혀 있지만 저희들의 머릿속에만 있어서 신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신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것들. 근데 에이전트를 여기다 붙이면 신입보다 훨씬 못 봅니다. 왜냐면 에이전트는 회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사실 저희처럼 뭐 점심 안 먹죠.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옆자리 시니어가 왜 한숨 쉬면서 하는 얘기 못 듣죠? 코드만 볼 줄 알고. 그래서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한테 이 세컨드 브레인을 줘야 됩니다. 세컨드 브레인이 뭐냐면 저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의 암묵지들을 어딘가에 적어 놓은 그릇이다. 그래서 뭐 모델이랑 상관없이 뭐 도구랑 상관없이 이 사람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 이제 글로 적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뭐 옛날에 있던 그런 PR 커멘트나 뭐 우리 시니어 엔지니어들 뭐 그런 머릿속 룰도 그런 디자인 결정의 그런 맥락들 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맥락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저희 사람 신입한테 이렇게 위키를 주듯이 에이전트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위키나 매뉴얼을 주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회사 위키 다 긁어 모아서 회사에 그런 것들 다 모아서 한 공간에 두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되게 흔한 함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다 담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절대 일을 못합니다. 세컨드 브레인을 효율적으로 셋업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에이전트한테는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윈도우가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컨텍스트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컨텍스트 롯이 생기고 에이전트가 헷갈리고 되게 느려지고 퀄리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주자면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는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신입한테 위키 뭐 한 페이지를 주면 이게 이렇게 읽고 일을 빨리 시작하잖아요. 근데 신입한테 위키를 막 5천 페이지를 던져줘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위키가 없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전트도 똑같거든요. 세컨드 브레인에 다 담아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같은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컨텍스트 비용은 또 비용대로 나가고 응답 속도는 속도대로 느려지고 정확도는 떨어지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다 담는 게 아니라 잘 찾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회사에서 하는 또 회사에서 되게 강조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세컨드 브레인에 스트럭처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럭처를 내주고 인덱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게 만드는 그 능력이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심 메커니즘이 인덱싱 기반 그 컨텍스트 설치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을 이렇게 잘게 쪼개요. 그러니까 되게 스트럭처를 잘 하는 겁니다. 그 LLM 위키 안드레 칼파티가 만든 그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raw 파일에 다 담으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거를 잘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듈이나 뭐 주제나 뭐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잘 잘라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각 조각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지, 어떤 모듈에 해당을 하는지를 그런 메타데이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일을 하다가 아, 나는 뭔가 결제 모듈을 알아야겠네? 그러면 그 조각을 찾아와요. 전체를 한 번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각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에 이렇게 다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로드를 하는 거. 그래서 에이전트는 항상 신선한 컨텍스트로 일을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 수준에서 진짜 잘 만들면 사실상 우리 회사 전체의 그런 암묵제를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이 세컨 브레인을 잘 설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저희 팀에서 실제로 사례가 있는 일인데, 저희 팀에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 서비스가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 2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 2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막 컨텍스트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롬프트 자체가 되게 복잡한 작업을 줬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팀 플러그인을 만들고 막 필요한 것들을 다 던져 넣었어요. 다 던져 넣어도 이 2시간에서 줄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컨텍스트 인텔리전스를 해서 인덱싱을 하고 다시 돌려보니까 3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 시간 세이빙이고 에이전트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 시간이 거의 2배, 4배로 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세컨 브레인과 이 인덱싱이 같이 결합됐을 때 이 에이전트 프로덕티비티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0분 동안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인셋, 이렇게 직접 짜는 사람에서, 직접 손으로 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위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조율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워크플로우를 아예 통째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마인셋을 이제 잘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에이전트 프로덕티비티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근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려면 세컨 브레인을 잘 구축을 해서 그런 인덱싱, 설치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30분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위임을 잘 해서 에이전트를 잘 굴리려면 세컨 브레인이 필요한 것 같이 세컨 브레인이 가치가 있으려면 또 에이전트가 위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딱 하나만 제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거는 매일 저희가 반복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위임을 시켜봅니다. 그리고 언러인하고 이렇게 이터레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매저하고 측정하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하면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오히려 더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에이전트 프로덕티비티를 저희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결국 저희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될 그런 AI 오케스트레이터의 마인셋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30분 얘기를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랑 이제 알렉스랑 저희가 또 이 AI 네이티브 컴퍼니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자료를 보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채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답변을 먼저 드려보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일단 뭐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를 쉐어링을 끄고 제가 핸드폰으로 조금 답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퀘션들이 있더라고요. Q&A. 그래서 요거 Q&A부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같이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요걸로 잠깐 보면서, 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여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질문이 되게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채팅으로도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제 생각엔 질문 수준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좀 진행을 해보자면 오늘 공교롭게도 실배 개발자님과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일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뭐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
뭐 프로블럼 솔빙의 뭐 재정의 같은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는 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에이전트로서 어떻게 일을 위임하고 처리하는가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세컨 브레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리님께서 물어보셨던 이 온톨로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온톨로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온톨로지가 되게 핫한 키워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되게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온톨로지는 이 정보에 대한 개념과 관계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역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컨 브레인이라고 하면은 엔티티와 릴레이션십 같은 게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야. 그러면 프로젝트는 뭐지?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뭐 몇 명이서 모여서 뭐 코딩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뭐 나중에 우리가 클로드를 쓸 때 프로젝트 시작해줘 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가 뭔지 알겠죠? 왜냐면 프로젝트라는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의 개념이고 랭체인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이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랭체인은 그냥 LLM을 엮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시키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다르지만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컨텍스트 인텔리전스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의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다 때려박아서 이제 모델이 너무 똑똑해서 다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를 설명해주는 기능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핸드홀딩이라고 하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죠. 그 뜻이 아니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 이런 거를 맥락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이 정보의 그런 역학의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세컨 브레인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현시킨 것, 뭐 인덱싱 얘기도 있었고, 뭐 인베딩 얘기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브 에이전트 얘기가 있었는데 오픈 클로 서브 에이전트랑 이 클로드 코드 서브 에이전트 개념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요거까지만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게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오픈 클로의 서브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를 따로 주는 것도 맞지만 워크플레이스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는 서브 에이전트를 막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병렬 처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클로드 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인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뭐 1밀리언 토큰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그거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메타의 전체 코드를 리팩터해줘. 이러면 이제 전체 코드를 읽으면은 이제 빌리언 토큰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서 이 파일 읽어줘. 저 파일 너는 이 파일 읽고 너는 이 파일 읽고 너는 이 파일 읽을 거야. 그럼 걔네들은 그 파일 읽고 정리하고 죽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픈클로의 서브 에이전트 개념은 이 메인 에이전트들을 이제 창을 여러 개 띄워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클로드 코드도 이제 창 여러 개 띄워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거 뭐 일 처리 하나만 하고 너는 프로젝트 A, 너는 프로젝트 B, 너는 피처 A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제 대화가 차고 넘칠 때 이제 컴팩트 기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내가지고 계속해서 그 맥락을 이어가잖아요. 그냥 그런 식의 서브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한 두 개만 골라보실래요? 일단 뭐 작업을 잘게 쪼개려면 developer productivity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도 이런 기본 개발 스킬이나 CS 지식들의 학습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어느 정도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키텍처리나 뭐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뭐 시스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언어를 뭐 배우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좀 그런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 그런 디벨롭먼트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개발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려면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아직도 어느 정도 그 좀 relevant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클로드 코드 개발할 때 언제 서브 에이전트 방식으로 하고 시퀀셜리 언제 진행하고 클로드 세션 병렬로 생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음, 클로드 코드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언제 서브 에이전트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언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그 클로드 세션을 병렬로 그러니까 언제 결국 이 생성을 서브 에이전트를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작업을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메인 컨텍스트가 이 작업을 다 하려는데 뭔가 컨텍스트가 좀 모자랄 것 같거나, 혹은 컨텍스트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서브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큰 리팩토링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 7단계로 쪼개서 7단계를 진행을 하다 보면 컨텍스트가 차거든요. 그러면 한 3, 4단계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45, 50% 이미 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이후의 작업은 거의 쓰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업을 쪼개면 그 작업을 보고 이제 클로드한테 너가 봐서 이 컨텍스트 윈도우에 알맞게 한번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랑 그런 작업을 너가 한번 세팅을 해봐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클로드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로드가 알아서 이렇게 컨텍스트에 맞춰서 작업을 설계를 해주겠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희가 계속 한 세션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컨텍스트의 그런 메인 컨텍스트의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가득 참을. 그래가지고 서브 에이전트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지 메인 에이전트를 잘 보호해 가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알렉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클로드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지 않나. 왜냐면 이게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요. 근데 이제 가장 심플한 건, 이 서브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인텔리전스가 많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병령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 10개 읽고 전부 다 리팩토링해. 뭐 아니면은 이 파일 10개 읽어서 막 뭐를 해.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두 개만 보고, 저희 하고 싶었던 그런 음, 대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저희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좋을 것 같은데요? AX팀 협업자분들과 커피챗 도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보안팀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A를 도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부터 설명해 볼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보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안이라고 했을 때, security와 privacy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privacy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큐리티랑 프라이버시를 조금 나눠볼게요. 시큐리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정보가 엔트로픽에 가면은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는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한 바이어스와 퍼셉션이 생겼는지는 이해가 가요. 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뭐를 했는데 뭐 엔트로픽에 뭐 유출이 돼가지고 뭐 프로젝트 정보가 공개됐다 삼성에서. 그래서 그 삼성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금지시켰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거 따지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걱정해서 로컬 모델 쓰고 이 state of the art 모델을 쓰지 않으면은 반드시 도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엔트로픽이나 오픈AI에서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텍스트 인텔리전스 뭐 세컨 브레인 이런 거 하려면은 거의 모든 정보를 회사한테 넘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죠. 그 실벨님과 제가 이제 회사 얘기를 하다가 이제 퍼포먼스 얘기를 하면서, 이거 프로젝트는 문제 있는데, 뭐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잘려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회사 브레인에 올려가서, 그 알렉스와 실벨 개발자는 저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어떠한 그런 정보들은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아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센시티브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이거는, 어, 그 온톨로지 하시는 분들이, 세컨 브레인 만드시는 분들이 잘 결정을 해서 회사 차원에서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크 저커버그를 하면은 뭐 다 알고 싶겠죠. 그거를 뭐 굳이 프라이버시를
걸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 대표라면. 그래야 이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뭐 어떻게 꼬셔야겠다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로서 그거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모든 이들의 그런 정보가 그렇게 낱낱이 발설되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직업 그 법적상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알렉스가 한 내용이랑 거의 동의를 하는데, 결국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세큐리티랑 프라이버시가 나뉜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프라이버시 팀에서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과도기에는 정답은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라서 사실 이 보안팀과의 싸움이 더 심화되고 또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프라이버시 또 팀에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그 그레이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그레이드를 다 블락을 하고 뭐 회사를 늦게 이렇게 회사가 그 어댑트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오히려 회사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팀한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회사가 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프라이버시를 뭐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그리고 아까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잘 이렇게 알아서 또 AI가 필터를 할 수 있게 자체 뭐 그런 하네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외에도 질문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아젠다대로 조금 만담을 가져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슬라이드를 아까 클로드한테 시켰는데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아예 이거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만 좀 떠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에 반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대화 주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모티콘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채팅에다가도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몇 명 오셨는지도. 뭐 하여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요. 이거예요. 오늘 이 잽 에반스라는 분이 포스트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포스트를 올려가지고 되게 바이럴해졌는데, 요거 링크 한번 뭐 일단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아마 이 X에서 통역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이제 현 시점의 실리콘밸리의 분위기와 최근의 레이오프 관련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화에 대한 서머리와 질문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클릭업이라고 하는 프로덕티비티 툴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에 CEO가 회사 인력을 20%, 22%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메타도 저번 주에 빡세게, 이번 주였나요? 이번 이번 주에 주. 빡세게 잘랐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이런 인더스트리 와이드, 이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레이오프의 이유가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다. 사실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데,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한 4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회사 인력을 감축하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100배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동일하게 뭔가 이렇게, 뭔가 모든 것들을 트윗하기보다, 이 AI 하입도 있고, 실용성도 있다는 것을 둘 다 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산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고성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크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100만 달러 수준의 연봉도 줄 의향이 매우 높다. 이 100만 달러는 이제 한 14억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연봉을 14억 또 뭐 더 주겠다. 잘할 수만 있다면. 왜냐면
100배를 낼 수 있는, 성과를 100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PM과 디자이너 역할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고, 이 빌더라는 직군이 저번에 이제 저희 둘이 유튜브에도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는 사람들은 AI 에이전트 매니저처럼 관리하는 사람 역할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거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요건 또 다른 건데 고객과 직접 만나는 거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 에이전트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대1 면담이라든지 뭐 고객과의 미팅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 강점으로 세워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감축이 근원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앞으로 100배 조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함에 따라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상 체계도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주셨는데 이게 되게 지금 바이럴하게 트위터도 그렇고 링크드인에도 떠돌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 질문 세 가지를 줘서 요거를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AI가 정말 모든 사람의 생산성을 올리는가? 아니면 일부러 사람의 생산성을 훨씬 더 크게 올리는가? 음. 두 번째는 엔지니어, PM, 디자인의 역할은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바뀔까? 세 번째는 AI 시대에 회사가 절감한 비용은 남은 고성과자에게 더 크게 보상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요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질문이 또 있으시다면 관련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AI가 모든 사람의 생산성을 올리는가? 아니면 일부 사람의 생산성을 훨씬 더 크게 올리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게 AI를 잘 이해하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결국 그 위임하는 것도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AI를 잘 쓰고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이 위임하는 게 스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AI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AI에 액세스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다 이제 써봐서 아시겠지만 그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뭐 10x가 될 수 있고 100x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이렇게 또 지식 나눔도 많이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모두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건 AI가 아니라 그 AI를 진짜 잘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갈고 닦는 사람들의 생산성, 이 에이전틱 엔지니어링을 잘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결국 그 10x, 100x가 돼서 그게 결국 이 회사에서 남기고 싶은 그 슈퍼 인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과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은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지 않게끔 DNA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는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하고 사회에 뭔가 편향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차별성을 내기 어렵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큰 성과를 내길 수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AI라는 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와 리소스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와 리소스를 수용하지 않고 뭔가 레버리지 하지 않는다면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련된 이유인 거는 이제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20% 잘라서 조직을 개편했다라고 하는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조직 개편이 이제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플래트닝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플래트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장님과 말단 사원의 그 보고 체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랑 이제 마크 사장님 사이에 한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명인데 뭐 이제 뭐 승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조직이 복잡해졌을 때 일이 더 더딘다. 근데 AI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플래트닝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뜻은 또 뭐냐면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리더들이 이 조직원들을 지켜줬어요. 근데 이게 플래트닝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은 도태되거나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나를 팔고 뭔가 나의 영향력을 넓히고 이런 것들을 자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엔지니어, PM, 디자이너의 역할은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바뀔까? 요거는 저부터 이거는 답변을 드리자면은,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둘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은 것도 있는데, 엄청나게 플래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엔지니어라는 직업조차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이 실베 개발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손으로 다 코드를 짰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손으로 코드를 짜겠어요? 뭐 저희가 그 어셈블리 라인 뭐 랭귀지를 전혀 뭐 이해하지 않고도 성과를 내는 것처럼 엔지니어의 직군이 바뀌었고 이제 PM도 코딩을 할 수 있고 디자이너도 코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엔지니어도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뭐 PM 역할도 할 수 있고 디자이너도 뭐 서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의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애드 밸류는 어떻게 하는가? 이 빌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알고 그거를 이제 내가 먼저 만들어내고 이제 잘 깎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엔지니어, PM, 디자이너의 역할 경계보다는 이거를 깎는 사람들과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뭐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좀 더 예쁘게 깎고, 누구는 좀 빨리 깎고, 뭐 아니면 누구는 많이 깎고, 그런 차이가 있지. 엔지니어, PM, 디자이너의 차이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예쁘게 깎고, 빨리 깎고, 많이 깎고, 저는 요렇게 오히려 바뀌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퍼스널리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또 클릭업 이 포스트의 그런 좀 컨텍스트를 잠깐 주자면 이 CEO의 말은 결국에 직구는 크게 한 3개 정도로 디파인 될 거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빌더. 아까 이제 저희가 말했던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시스템 뭐 매니저 해 가지고 그런 AI 좀 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죠. AI를 위한 인프라, 에이전트 인프라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매니저 직군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프론트 라이너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랑 미팅을 하고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가지로 디파인이 되고 남을 거다라고 이제 이 클릭업 CEO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 네이티브 컴퍼니에 결국 그런 직군들이 엄청나게 플래튼이 된다. 엄청나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두 개로 세 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뭐 엔지니어 잘릴까요? 뭐 PM 잘릴까요? 뭐 디자이너인데 잘릴까요? 근데 그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직군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1번에서 봤듯이 AI로 생산성을 올리고 그 생산성을 실제로 이 회사한테 그거를 내가 회사한테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남고 오히려 더 회사가 더 이렇게 킵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기 싫을 거예요. 자르기 싫을 거고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10배, 100배를 내고 있는데 다른 회사로 가서 10배, 100배를 내버리면 내 경쟁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역할, 엔지니어, PM,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엔지니어도 PM 역할을 할 수 있고, PM도 사실 엔지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디자이너가 PM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역할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실제로 생산성을 올리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AI 시대에 회사가 절감한 비용을 남은 고성과자에게 더 크게 보상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이 포스트 자체가
되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양면을 가진 포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근데 사실 그 불편함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 중에 하나가 이 3번 때문에 그래요. 이 CEO가 말한 것 중에 되게 좀 컨트로버셜 했던 게 나는 이 고성과자들에게 이제 이 해고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시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높은 걸 보상을 해줄 거다. 근데 결국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제가 CEO라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에 100배 매출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연봉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100배의 연봉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우리 회사를 위해 100배의 매출을 낼 수 있다면 저는 사실 그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조금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추세로 가는 게 맞고 지금 저희 사실 자본주의도 이런 추세로 계속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진짜 슈퍼 인재들이 진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메타에서 그 알렉산더 웽 엄청 큰 돈 주고 또 MSL 이렇게 설립할 때 뭐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 설립할 때 엄청 그 슈퍼 인재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올 때 거의 무슨 스포츠 스타 보듯이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게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잘 답변해줬죠. 저는 고성과자에게도 보상하는 반응은 맞다고 봐요. AI 시대에는 실제로 한 사람이 만나는 레버지가 커지니까요. 다만 사람들은 사람을 줄이고 남은 사람에게 더 준다고 말한 순간 조직 철학이로보다 규정이 냉정한 자본 배분처럼 들릴 수 있다. 핵심은 보상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얼마나 공정하고 건강하게 정의하느냐라고 봅니다.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당연히 저도 그렇고 더 잘하고 싶죠. 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AI 네이티브이고 싶죠. AI 트랜스폼 저희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되는 순간 저희가 보상이 더 클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런 AI 네이티브 AI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했을 때 회사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많아진다는 것도 느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만약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레이오프라는 임팩트가 생긴다면 되게 엄청나게 큰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실버 개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뭐 제도와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와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미국이랑 한국은 또 너무 다르죠. 미국은 이게 또 가능해요. 이게 또 컨트랙트 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역사적, 문화적 그런 가치와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요즘에 삼성전자 그 보상금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게 맞나? 틀리나? 아주 반반하게, 분분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하지만 그냥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됐든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가 저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이렇게 반응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Q&A를 계속 했잖아요. 아직 저희 한 30분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다고 느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직, 팔팔하니까 아직이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설문지 작성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좀 해보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답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20분밖에 안 계시긴 했지만 요거 한번 남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링크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질문을 또 남겨주시면 설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이제 며칠 동안 같이 네. 있거든요. 라이브. 저희 라이브도 해보고 이럴 건데 뭐 하여튼 요거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음, 엔지니어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전업주부도 계시고, 대학생도 계시고, 뭐 학생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히 이제 주니어분들도 있고, 이제 시니어분들도 되게 많다는 걸 저희가 저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가장 궁금한 점이 몇 개가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AI 활용 및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역량 및 경계 변화, 교육 및 신규 적용, 에이전트 및 자동화, 실리콘밸리 개발 문화 생존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어, 한번, 어, 챗GPT에 돌려가지고 질문을 3개를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일단 좀 읽어볼까요? 오프님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느덧 손코딩을 일주일도 하지 않은 지 반년이 넘어가네요. 갑자기 막 생긴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의심과 의문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정말 바이브 코딩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메타도 실리콘 회사는 손코딩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여쭈고 싶습니다. 음,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손코딩 네, 안 하는 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네, 사실이고, 저는, 네, 뭐 이거는 그냥, 실제로 회사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스탯을 봤을 때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90%라고 들었어요. 90%가 바이브 코딩이다. 음,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에 대한 그 신뢰가 아직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충분히 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메타에서 일했지만, 그러면 실리콘밸리 메타 개발자들은 손코딩을 얼마나 잘할까?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에이전트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근데 이거는 뭐 메타도 90%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실리콘밸리 전체가 90%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10%도 머지않아 남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셈블리 라인 코딩 하시는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1%도 아닐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또 봐도 되겠지만, 이거 뭐 그냥 전체로 이거 한번 해볼까? CSV로 익스포트 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 가면, 역시, 뷰인 시트. 역시, 쉘벨 개발자님은 한 수 앞이시네요. 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 5개, 요약해서 추려서 정리해서 알려줘. 한글로. 자, 한번 재미나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채팅도 계속해서 한번 저 읽어볼게요. 졸려본다, 졸려 졸리세요? 보이신다고. 저 안 졸리시죠? 졸립니다. 안 졸리실 것 졸립니다. 같긴 해요. 오늘 네.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팔팔합니다. 네, 15시까지. 엔트로픽, AI, 버프, 오케이. 자, 실제로 보니, 저희가 거의 뭐, 인국 AI, 기능이죠? 네. 알렉스, 1번 문제를 제가 그냥 손으로 골라버렸습니다. 역시.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AI시네요. 자, 2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자들은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더 강력하게 활용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나 비개발자들은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이고 AI 실현 필요한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크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지 않을까. 조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주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트레이트, 비개발자들도 포함입니다. 이제 AI와 개발 경력이 이제 많이 없으신 분들은 더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클로드 월 정액을 안 쓰고 있다. 그럼 일단 그거부터 지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토큰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지? 그 토큰 쓰는 것도 어렵거든요. 음, 진짜로. 이 20불짜리 월정액 토큰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그거 한번 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100불짜리 토큰 다 써보시고, 200불짜리 토큰 다 써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실력도 늘고, 생존할 확률도 높아지고, 역량도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큰을 다 써봐라.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그냥 도메인 지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방법은 그냥 AI를 많이 쓰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진짜
뭐 되게 멍청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무식하게 방금 알렉스 님이 말한 것처럼 토큰을 한번 다 소진해 보려고. 왜냐면 토큰을 그 엔비디아 CEO 그 젠슨 황도 그랬잖아요. 토큰 그 되게 유명한 비디오 있는데 그 뭐 500만 아, 봤어요. 예, 뭐 예. 500, 만약에 너가 500만 10억 불, 예, 연봉이라면은 10년 뭐 이러면 5억은 예. 써라, 토큰으로. 토큰을 안 쓴다면 자기는 충격받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사실 토큰을 많이 쓰는 게 잘한다라고 저는 이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토큰을 그래도 많이 쓸 줄 아는 사람, 많이 써본 사람은 되게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많이 써본 사람과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토큰 한번 다 써봐야지. 그냥 AI랑 제 시간 진짜 많이 보내봐야지. 하루 종일 내가 AI를 써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좀 그 격차를 줄이면서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또 비슷한 건데 다른 얘기 좀 드려볼게요. 도메인 지식이 과연 모트가 될 수 있는가? 요거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세컨 브레인 만들었거든요. 이거 참고로 만약에 저에게 질문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다 하면은 여기다 질문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물어봐야겠다. 요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진짜 1도 없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이 세컨 브레인이라는 단어부터 이 뭔가 뇌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냥 제가 제일 많이 해봤고 토큰 제일 많이 써봤고 뭐 이런 웹사이트도 만들어봤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봤고 AI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차이는 도메인 지식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어,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많이 해보고 더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이미 전문가가 돼버린다. 저는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 AI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AI를 해봤겠어요? AI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 많이 질문해 주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3번, 실전 AI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노하우.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AI가 컨텍스트를 일치하게 하는 관리 꿀팁이 있나요? 단일 에이전트와 음, 다중 에이전트 중 어떤 방식이 실제 업무의 자동화에 더 효율적인가요? 이거는 뭐 제가 짧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AI가 컨텍스트를 일치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죠. 그게 그냥 말 그대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데 그럼 뭐 클러드 MD 뭐 만드는 거, 뭐 스킬 만드는 거, 뭐 아니면 컨텍스트 인텔리전스 만드는 거, 세컨 브레인 만드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냥 수만 줄의 코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함축한 정보를 어딘가에 예쁘게 잘 담아야 된다. 이제 그게 뭐 인덱싱일 수도 있고 임베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들을 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진짜 말 그대로 합니다. 네, 추가하실 말씀? 저도 그 오늘 얘기했던 맞아요. 컨텍스트 인텔리전스도 있고 제가 저번 세미나에서도 그 AI 레디 코드 베이스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 AI한테 이 에이전트한테 지도를 줘야 된다. 코드 베이스에 지도를 줘야지 이제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가 잘 이 모든 것을 읽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엔지니어링 그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될 것 같고, 뭐, 단일 에이전트와 다중 에이전트 중 어떤 방식이 실제 업무 자동화에 효율적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그런 특성이나 업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네. 예를 들어, 단일이 더 잘 되는 업무 그런 게 있는 거고, 다중 에이전트가 필요한 그런 업무,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어떤 업무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네. 근데 요 단일 다중 에이전트는 아까 제가 오픈클로 했을 때 말한 거랑 좀 음,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컨텍스트 매니지먼트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 에이전트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클러드만큼 똑똑하다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너무 잘 돼서 야 프로젝트 A하고 프로젝트 B하고 C하고 D하고 이거 다 해. 그냥 그게 이제 저희가 이게 다 되면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맥락을 저희가 이해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A만 하는 에이전트, 프로젝트 B만 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음. 극복하기 위해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AI를 활용한 팀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최적화. 기획자와 개발자 간의 소통을 줄이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개인의 생산성을 넘어 팀 전체의 협업 문화나 문서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플래트닝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매니저가 이 모든 것들을 했죠. 매니저랑 뭐 기획자랑 뭐 팀 미팅하고 막 뭐 스크럼하고 뭐 메일 미팅하고 미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컨 브레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획자도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A 에이전트. 개발자도 프로젝트 A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아, 오늘 프로젝트 A에서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뭐 이런 거 했어. 기억해줘. 그럼 이제 기획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이제 이런 기획을 하고 저런 기획을 할 거야. 기억해줘. 그럼 이제 내일 저는 이 기획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아, 그 기획자의 생각은 어땠대? 그럼 이제 바로 듣는 거죠. 그 소통 비용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AI 활용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컨텍스트, 이 트랜스퍼, 이 AI가 있기 전에는 대화로 했었어야 됐죠. 채팅으로 하던지. 그러면 시간 소요가 많이 들잖아요. 감정 노동도 들어갈 때가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 에이전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렉스님이 말을 한 것처럼 그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AI 네이티브 컴퍼니들이 그 올그를 플래튼 하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커뮤니케이션 최적화를 하기 위해 이 AI 시대에 맞춰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레벨 이 뭐라죠? 사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그게 오래 걸리고 병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그런 미팅이랑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요. 심지어 이 AI 시대 전에도 사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미팅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그 미팅으로 최대한의 그런 싱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했던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AI가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AI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의 그런 접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알렉스가 그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 팀에서 이제 어도프해서 이렇게 쓴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저희 팀에서 하나의 그 브레인에 프로젝트 스테러스를 다 업데이트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이거 해서 지금 한 70%까지 됐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미팅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브레인에 컨텍스트가 다 들어가고 이 프로젝트 리드가 한 번에 이제 그걸 다 풀을 해요. 그래서 스테러스 체킹을 그 사람이 할 때 모든 스테러스를 풀을 해서 몇 시까지 스테러스 다 넣어놔라 하고, 스테러스 풀을 해서 아 지금 이 사람은 여기까지 했고 여기가 문제고 여기가 문제고 이 사람은 이거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라는 거를 미팅 없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미팅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서로한테 그런 타임 세이빙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알렉스 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비디오에서도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 개인과 개인도 그렇고 개인과 기업도 그렇고 기업과 기업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에이전트끼리의 이제 대화가 제가 봤을 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와 어떤 누군가의 어떤 기업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대표 에이전트끼리의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두 분의 강의가 개발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끌리는 아, 연사님한테 가야 하는 건지. 이거 뭐 투표 한번 가야 되나요? 더 끌리는 아, 연사님, 뭐 더 그런 건 끌리는 아니고 연사님. 이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이제 클로드 코드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클로드 코드 너무 중요해서 클로드 코드 강의가 너무 필요했는데 우리 실베 개발자님 친구가 그거 너무 잘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당연히 클로드 코드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제 채널 자체가 비개발자님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 목표가 이제 모두가 AI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목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깃 어디언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제 강의도 이제 클로드 코드를 당연히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 오늘 얘기한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툴 같은 거를 좀 다양하게 쓰려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기 투표 한번 갈까요? 인기 투표는 하면 제가 질 것 아, 같고, 그럴 리가. 제가 봤을 네, 때는 그 아직까. 알렉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조금 더 그런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하면 개발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포커싱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알렉스 님 강의는 어떻게 하면 이 클로드 코드를 활용을 하고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 탑 그런 툴들, 뭐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힉스필드, 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수노, 뭐 그런 것들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되게 좀 탑 AI 툴들을 어떻게 클로드랑 잘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접목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실제로 내가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AI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state of the art AI 툴들을 잘 조합해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시거나 사실 저는 이제 AI 시대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그 진입장벽에 막히신 분들은 꼭 그 알렉스님 강의를 수강하시면 그 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막간에 홍보를 좀 하고요. 요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죠. 시큐리티 얘기를 해서 프라이버시랑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두 개만 다시 골라보고, 어디 있더라? 네, 계속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Q&A에서도 한 몇 개만 골라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하나씩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제가 하나 되게 정성스럽게 이제 남겨주신 그거를 하나 봐가지고, 저는 그거를 해볼 건데, 실버 개발자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단 저는 요거 아까 어떤 분이 저번에도 질문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이 준영님, 아직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handle tessellation handoff preventing circular loops or infinite recursion in product workflows? 이거는 이제 harness engineering이 중요하죠. 질문이, 어, 위임과 핸드오프, 그리고 이제 룹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뭔가 쓸데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막나. 그러려면 이제 룰이 중요해요. 룰, 규칙. 이제 이러한 것들은 피해라. 이러한 것들은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클로드.md를 고친다든지, 뭐 스킬을 만들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business ops, have you been terms, role-based agents, CEO level. 요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질문이, 이제 좀 통역까지 하게 되네요. 이게 질문이 뭐냐면, 에이전트마다 역할 부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Gstacks라는 게 있어요. Gstack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 게 그 게리 음, 텐인가? 게리 텐이라고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그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있는데 그분이 만드신 뭐 CEO 에이전트, 리뷰 에이전트, 뭐 CTO 에이전트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쓰는 거 좋대요. 저도 뭐 잠깐 써봤는데 그거 써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사람마다 너무 이게 쓰는 방법이 음. 달라서, 써봐도 좋다. 근데 뭐 정답은 없다. What memory workspace isolation strategies were best to avoid bulk context? 이거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에이전트 따로 만들어서, 컨텍스트를 따로 보고 워크플레이스 따로 가져가는, 뭐 오픈 클로우 쓰면 좋다. 질문은 이제 메모리, 컨텍스트 어떻게 관리하냐? 에이전트로 나눈다. 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How do you implement approval gates, human in the loop?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10시간을 일을 했을 때 사람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가?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harness engineering인데, 그 룹을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룹을 끝내고, 어디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받는 게 이제 쉬워야 돼요. 왜냐면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 일한 거를 어떻게 다 리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림풋을 줄 수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결과물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그 중간 과정은 저는 이제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코딩 뭐 나중에 이제 뜯어보고 고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안 되면 안 돼. 되네? 안 되네? 그럼 너가 왜 안 되는지 알고서 고치고서 그 룰도 추가하고 알아서 잘 업데이트해서 고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다음은 Complex Projects How do you manage memory? 요거 이제
어려운 프로젝트일 때 이 메모리, 컨텍스트 어떻게 관리하냐? 세컨 브레인 같은 거 써서 관리합니다. 이제 뭐 인덱싱, 뭐 임베딩,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한다고 했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만든 그 메모리 봇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 3년의 생각을 다 담았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쪼개고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연관성을 만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맞는 메모리를, 기억을 가져와서 답변시키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summarization, RAG integration. RAG integration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치트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소중하니까, 공개를 드리면요. 제 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이 강의의 마지막에 Second Brain 이 프로포절, 아키텍처 다큐멘트가 있거든요. 자, 지금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컨 브레인 만들고 싶다? 알렉스처럼 만들고 싶다? 이거 복사한 다음에 클로드한테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럼 될 겁니다. 네, 장담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요까지 답변해보고 넘어가 링크 보도록 올려드렸나요? 하겠습니다. 이거 링크 드려야죠. 이거 좀 아까운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지. 네, 요거고요. 자, 다시 Q&A로 Q&A 질문. 가실게요. 네, 오케이. 네, 질문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그분. 그니까, 그분 하셨던 거. 오케이. 그것도 하고 넘어가 보죠. 이거구나. 오케이. 좀 키울 수 없나? 크기를? 그니까, 그게 좀. 너무 안 보여. 하여튼 이분이, 네. 그래서 컨택트 실벨 인텔리전스. 개발자님께 컨텍스트 인텔리전스 개념 인상 깊었습니다. 세컨 브레인 운영 때 어떤 벡터 DB를 제가 컨텍스트 인텔리전스를 이제 저희 팀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 인티그레이션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세컨 브레인을 만들었는데 벡터 DB에 대한 그런 사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은 모릅니다. 왜냐면 컨텍스트 인텔리전스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혹시 뭐 아시나요?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궁금한 게, 세컨 브레인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은 이거를 강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세컨 브레인이 뭔지. 그냥 막간에, 마지막으로. 이게 디맨드가 많으니까. 자, 이거를 써보세요. 제가 링크 드렸으니까 써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우리가 회사라고 쳐봅시다. 커리어 해커 알렉스가 회사다. 그럼 이제 커리어 해커 알렉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어나운스하는 포스트들이나 유튜브들이나 이런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다시 써먹고 싶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프로덕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클로드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가 그동안 내가 했던 거 유튜브 전부 다 찾아가지고 봤을 때 내 다음 유튜브는 뭘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읽으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아까 그 컨텍스트 인텔리전스 얘기도 했는데 이제 유튜브 스크립트를 다 긁어가지고 다 읽으려면은 컨텍스트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쉬워지겠죠. 뭐 아니면은 이제 알렉스가 뭐 만약에 실버 개발자이랑 유튜브를 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유튜브를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유튜브를 보고 다 읽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거에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둘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뭔가 결정을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핸드오프를. 그러면 그냥 이거를 던져주면 되잖아요. 그냥 얘한테 물어봐. 그럼 다 알려줄걸? 그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이 세컨 브레인인데 이게 온톨로지랑도 개념이 관계가 있어요.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면은 얘는 조금 다른 게 얘는 메모리잖아요. 얘는 생각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건 이제 브레인이 이제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Semantic, Reflective, Procedural, 뭐 Episodic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이 있고 주장이 있고 주제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온톨로지예요.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풀어낸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엣지들은 이제 그 노드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 주장을 받쳐주는 근거들은 이곳들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럼 이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billion dollar engineer three traits, compensation is not the driver,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봤더니 아 이런 주장이 있구나.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인가 보다.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 LLM 위키라는 게 있어요. LLM 위키라는 거는 뭐냐면 안드레이 카르페티가 만들어낸 그런 뭔가 개념적인 설명인데 LLM 위키라고 치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냥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클로드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좀 설명해봐. 쉽게. 이러면 설명을 해줄 거고 아니면은 요거 그대로 하고 싶다. 이제 이거는 제가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서비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도 필요하고 너리지 스키마도 필요하고 인베링도 필요하고 뭐 이 소스도 필요하고 뭐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알렉스만큼 하고 싶다. 나는 끝까지 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옵시디언 뭐 좋다던데 LLM 위키 하면 어떨까? 그건 뭐냐면 옵시디언이라는 거는 이제 뷰어예요. 뷰어. 이제 파일을 볼 수 있는 거. BS 코드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덤프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를 봤다. 오늘 이 영상을 봤다. 영상을 보고 이제 스크립트가 나와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해서 넣었다면은 여기 이 2시간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 20개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이제 그냥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저장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익스트랙을 해서 뭐 노드를 만든다든지, 엣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디스틸레이션 질문 주셨는데 그냥 모든 걸 다 해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세컨드 브레인은 어떻게 써야 잘 쓰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이 시원찮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클로드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메서드는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테이스트,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가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사결정,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이 되고 좀 넓게 봤을 때는 컨텍스트가 되고 뭐 코드 베이스도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죠. 코드 베이스도 결국 어떻게 보면 결정이고 procedural work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디스틸 하는 것도 컨텍스트 인텔리전스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세컨 브레인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소감하고 끝내보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소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어떠셨나요? 아, 네, 일단 이렇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알렉스랑 이렇게 저 알렉스 스튜디오 이렇게 와서 찍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이런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감인 거는 장난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 이제 AI 시대는 왔고 이 AI 오케스트레이터이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하고 그러면 그 돼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빨리 가고 싶거나,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거나, 혹은 좀 더 좋은 그런, 사실 컨텐츠를 잘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AI 다 새롭고,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그래서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회사에서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포스트 찾아보고,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미팅 잡아서 물어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을 찾고, 더 좋은 컨텐츠를 찾고, 그거를 내 거에 녹여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열심히 또 저랑 또 알렉스랑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진짜 영혼까지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불태워서 만들고 있으니까 정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유튜브에서도 또 이렇게 강의로서도 이렇게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감은요, 맨날 이런 거 혼자 하다가 같이 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고요.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둘이 떠드는 게 좀 더 재밌고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실베 개발자님 카톡방이 정말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러웠고, 오늘 그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질문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이거에 대한 그 관심과, 뭔가 그런 열정이 많은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뭐 벌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저희도 배우고 같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 케이스 해주시는 이 패스트 캠퍼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패스트 음, 캠퍼스가 아니면은 저희 이런 거 절대 아마 안 할 거예요. 못 할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메타에서 정신 없어가지고. 진짜 못할 뻔했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